네, 당신의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더 힘차게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상승세. 네. 이제는 상승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오늘도 오릅니다. 코스피가 0.93% 4,629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0.72% 상승한 954포인트 선. 지난주에도 950선에서 계속 등락을 보였는데 오늘은 네. 좀 이런 마의 벽을 좀 이번 주에는 뚫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코스닥 쪽에 좀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오늘 오랜만에 네. 2차 전지주가 올라요? 많이 오릅니다. 많이 오르고 있군요. 에코프로, BM 네. 그리고 LG 엔솔도 3%.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전기차 얘기로 그러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했잖아요. 네. 계약 취소 막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나왔던 보고서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기차 부분의 부진 ESS가 상쇄한다. 그건 뭐 근데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기? 이제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전기차 쪽을 상쇄할 만큼의 ESS 그 비중이 정도는 안 아니다 나왔는데. 했는데 요거 상쇄한다. 네. 이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뜨겁게 2차 전지 쪽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그러네요. 밖에도 오늘 또 원전 난리가 났죠. 네. 원자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등 상승세 보이고 있고 오랜만에 조선주 중에서는 오늘 한화오션이 화났다. 다들 이제 화나오션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한화오션 주가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얼어 죽는 줄 주말간에 알았어. 강풍 사고도 굉장히 좀 있었다라고 뉴스를 네. 많이 봤는데 맞아요. 간판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요. 사상자 발생했더라고요. 예전에는 날씨가 엄청 추우면은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술 사 먹지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 입나 주식 한 주 더 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뭐 맞아요. 날씨 아무리 추워도 계절 보면은 따뜻하니까 네. 기분이 좀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주식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뭐 사지 이런 고민하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서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 삼프라til에서 그렇게 많이들 저렴하게 사시고 주식 투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 깔깔이가 네. 어떻게 뭐 생긴 거냐 뭐 그게 그런 얘기 깔깔한 소재라서 그렇다면서 혹시 알아요? 이유? 몰라요. 저희도 그냥 깔깔이라고만 불렀지. 깔깔한 소재라고 뭐 그런 깔깔한 얘기를 소재라고. 그래요?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뭐 중요하진 않고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중요한데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네, 누구 이번 주도 오시죠? 이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정원 위원님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우리 나정원 위원님의 앞머리가 저 바람에 날린 게 아니라 포인트입니다. 저거 일부러 네, 저렇게 원래 만드신 거예요? 아니 제가 우는데 바람이 진짜 여기가 그래요? 실제 바람이래요. 아니요, 많이 저번 내리더라고요. 시간에도 저렇게 앞머리가 그래요? 귀엽게 쉼표머리처럼 내려왔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앞머리 수습하시려고 하는데 아니 그대로 놔두세요. 예, 그렇게 해도 이제 저희의 잘 움직이진 시그니처로 않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월 오늘은 12일 거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월 효과가 와 이렇게나 강한 시장이 그렇네요. 연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 엄청 강하죠, 위원님. 맞습니다. 네. 상당히 연초부터 상당히 강했습니다. 엄청 강해요. 거의 뭐 하루에 100포인트씩 오르는 것 같은데. 하루에 100포인트.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점차 증권사들 전망치도 작년도에 사실 연간 전망을 내잖아요. 네. 2016년. 네. 그 전망치를 이제 불이 났게 이제 다 상향 조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음, 저희 같은 경우야 뭐 올해 전망을 4,000에서 5,500으로 제시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높게 제시를 해서 아직까지 저희는 여유는 있는데 이게 주가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위원님 지금 가장 높은 밴드가 상단이 5,800까지 나온 게 있나 아니면 6,000이 넘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연간 전망했을 때 저희가 가장 높은 5,500을 네. 했었고 네. 이제 연초에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상향하셔서 한 5,600, 5,700 이렇게까지 잡으신 분들이 몇 명 나오시는 걸로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구원님께서는 한 주간에 또 한 주 단위로 레포트를 빽빽하게 써주시잖아요. 이번 주 전망부터 듣고 저희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죠. 네. CPI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주 후반부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
가 있고 CPI 모멘텀이 있고 사실 이번 주에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판결 이게 그렇죠. 좀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9일날 발표가 안 됐고 이제는 언론에선 14일 정도쯤에 발표가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 다들 예상만 하는 거죠. 그게 명확하게 그렇죠. 뭐 우리가 이때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은 없죠. 맞아요. 왜냐면 이게 대법원에서 이게 발표를 할 때 네. 이날 어떤 소송건에 대해서 정확히 딱 집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그냥 뭐 중요한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하겠다라는 내용만 알고 있어서 요게 아마 대법원 관련된 트럼프 관세 판결이 아닐까라고 이제 로이터 예상을. 통신에서 네. 그래서 예상을 했던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밀려난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대법원 판결 얘기를 조금만 더 딥하게 들어가서 늘 저희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미국 대법원을 보면 6대3 구도로 보수가 좀 우위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패소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들리다 보니까 실제 그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게 시나리오가요 상당히 되게 많아요. 사실 딥하게 파고들면은 정말 다 모르는 건데 장표를 잠깐 보시면은 네.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 자체는 트럼프가 진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서 그 질문을 주셨는데 트럼프가 지금 그 질 확률 자체는 한 78%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패소할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협상을 통해서 조금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뭐 이제 뭐 관세 거둔 것까지 돌려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저희는 가장 그냥 무난한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 자체도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목이 회색 코뿔소의 학습 효과입니다. 네. 회색 코뿔소라는 게 이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리스크 다 알고 있는데 그쵸. 사실 이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경우고 뭐 트럼프 뭐 항상 이렇게 관세 얘기했었지 그런데 뭐 별거 없었잖아 결국엔 타코였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다 이렇게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워스트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면은 저희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IEPA로 인해서 보편적인 관세가 이게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다른 그런 법안들 뭐 섹션 301이라든지 23이라든지 다른 관세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항목이 관세가 부과될지는 또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는 수출국인 한국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린 협상했는데 혹시 또 트럼프가 이것도 건드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관세가 위헌이 판결이 나면은 이미 걷어들인 그런 세금들이 있잖아요. 각국에서 그걸 다시 뱉어놔야 되나? 그거를 다시 만약에 뱉어내야 되면은 조금 이게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 뱉어내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거를 세세하게 어떻게 발라서 어느 국가가 얼만큼 줬고 어떤 기업이 얼만큼 줬고 이걸 세세하게 이걸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할 가능성도 이거 지금까지 거둔 거 위헌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앞으로 걷지 마.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거 거둔 거 위헌이니까 너네 다시 돌려줘야 돼까지 하면 좀 더 충격이 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우리 그 위헌돼도 다시 돌려줄 돈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안정적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얘네가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자체는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좀 4% 초반에서 안정적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은 작년도 1분기, 2분기 사이 때 그때도 잠깐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이탈하면서 국채가 한번 튀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부러졌었어요. 네. 그런 비슷한 약간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시장을 일단 5,500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기회가 나오면은 이걸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복귀를 해보면은 이렇게 시장
시장이 무너졌을 때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장세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킨 거 뭐냐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에 대해서 리스크 때문에 트럼프가 막 관세 얘기하면서 관세 때릴 거야 하면서 주장이 무너지니까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우리 그래도 국가별하고 관세 협상을 통해서 좀 더 이게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안도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제 우리 그래도 만약에 변동성이 커지면은 그래도 금리 인하 해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안도성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4월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조금 이렇게 이거를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좀 이제 차락하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슈가 있든 지금 시장은 사실 다들 조정을 기다리고 그런 분들 있는 계세요. 분들이 맞아요.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대법원의 결정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토해내라라고 한다고 한들 과연 이거를 바로 토해낼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뭘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거를 뭐 천천히 하든 안 하든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기업들에게 혹은 그 나라들에게 돈을 또 가져가게 하는 그런 수단을 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뭐 이거는 하락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 지금 요인들 중에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좀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네.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이슈를 좀 삼아봐야 될까요? 장표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를 오늘 사실 보시면 리포트 굉장히 두꺼운 굉장히 가져오셨어요. 두꺼운 네. 거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차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회색 커플소라고 알고 했던 있는 요인들이 것들 있는데 저 이전에 네. 한번 보여드렸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들은 사실 작년에 주가를 이제 상승 견인했던 그런 요인들입니다. 네. AI에 대한 투자 가 대표적이고 달러 약세. 달러가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해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달러 약세를 이제 이끌고 있는 거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요런 흐름 때문에 조금 달러 약세가 되면서 신흥국이 조금 더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우위를 갖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실적 정도 네. 뭐 그것도 이제 사실 AI 관련된 거나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또 미국에서 그렇죠. 시작돼서 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지난주 발표가 됐으니까 실적도 아주 중요한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될 맞아요. 사항들이 네. 많잖아요. 진짜 돈 벌고 있는지 얼마나 성장률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 저희가 뒷부분에 조금 준비를 했는데 네네. 글로벌 잠깐만 이것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베네수엘라 이어서 그린란드 여기에 주말간에 이란까지 나왔는데 이런 상황은 사실 거기가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언론이 지금 나오는 정보들만 해도 무섭거든요. 뭐 네.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아니 노벨 평화상을 노렸던 트럼프인데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개입 시사도 했어요. 리스크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게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슈였잖아요. 그쵸. 그 이슈가 출몰하고 나서 사실 시장 자체는 임팩트 자체는 이렇게 그렇게 코스피에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방이라든지 그런 방산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오히려 기업들 그렇죠. 오히려 네. 이제 호재성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단기적인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길게 보면 저희는 이게 좋은 요인이다라고 네.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임팩트를 맺히는 부분이 유가 부분인데 유가가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월요일에는 잠깐 이제 하락을 했었죠. 네.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서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59, 그 정도 달러대까지 이제 살짝 소폭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저희는 결국에는 이런 요인들은 유가를 하방으로 이끄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뭐 40불대, 30불대 이렇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 네. 50불 초반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석유들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전반적인 공급을 이제 늘리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유가를 내리는 그런 하방 압력이고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몇 년 전에 이제 트럼프가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두 번째 이제 대통령 선거에 네. 나갔을 때 키 프레이즈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데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또 있었어요? 있었죠. 네. 드릴 베이비 드릴이었어요. 맞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원유가 네, 내리게 맞아요. 하려고.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 그 미국의 민주당이 항상 이 졌던 요인이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네가 물가를 그렇게 올렸으니까 너네가 진 거 아니야. 사람들 결국에는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가를 내려야지.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를 내리기에 가장 좋은 요인들이 유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네. 유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니까 더 이제 석유를 시추해라라는 네.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그래서 장표를 잠깐 보시면은 네.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의 하락 요인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하고 리빙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너무 그러네요. 높다. 생활비가 너무 높아서 못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트럼프를 안 좋아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봤을 때 이 베네수엘라에 침투를 해서 이 그 미국에 있는 석유 시설들이 들어가서 유가를 더 내린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결국에는 물가를 내리는 요인이고 물가가 내려가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좋은 게 뭐냐면은 물가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네. 그러면 우리 추가적으로 뭐 한두 번 더 내릴 수도 있겠네. 금리 인하 요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봤을 때 요거는 리스크 요인이 단기적으로는 부각될 수 있는데 좀 길게 보시면은 사실은 좀 주식시장에 좋은 요인이다 정도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트럼프의 정말 필사적인 노력들이 여러 가지로 네. 뻗쳐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침략인 거잖아요. 침략이죠, 그렇죠. 이거는. 네. 신제국주의라고 뭐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지만 네. 결국엔 침략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의 지지율을 지키겠다. 이걸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고용보고서 발표 내용도 되게 음. 시장에 근데 큰 영향 미친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해석을 또 이렇게 양가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졌죠. 맞습니다. 고용 일단 12월 달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만 보면은 네. 5만 명 증가였죠. 그래서 예상치가 한 7만 명 정도 증가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조금 하회해서 부진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혼재돼서 발표된 게 뭐냐면 실업률 네. 자체는 4.4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4.6이었는데 4.4로 나왔다 보니까 네. 그러면 실업률은 나쁘지 않네. 근데 조금 이 신규 고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되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시장에서는 나쁜 건 맞는데 뭐 그 정도까지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정도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착륙 정도의 이제 고용 지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미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지난 12월에 나왔던 경제 전망치를 보시면은 실업률 자체는 뭐 4.4, 4.5 그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다. 그런 와중에 GDP 성장률 자체는 오히려 좀 이렇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제 전망을 하셨어요. 연준 위원들이. 그래서 경제 지표 자체는 좀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미국 경제가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건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좋으니까 주식시장도 잘 가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제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으면은 사실 미 연준이 굳이 금리 내려야 되나?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사실 그게 이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죠. 이제 경계성 이런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12월 CPI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고용은 뭐 납득 뭐 이 정도면은 그래 금리 추가적으로 한두 번 더 할 수도 네.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CPI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튄다 라면은 조금 우려할 만한 요인이 있겠죠. 근데 유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내려갔었고 지금은 컨센서스는 전월치 그러니까 YY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월치하고 동일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튈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또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그렇죠. 연말 소비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쌓아놨던 이제 재고들이 다 소진이 됐으니까 이제 재고를 재확충하는 그런 기간에 돌입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돌입하는 과정에서 이 기존에는 유통기업이라든지 그런 수출업자들이 이 지금은 관세가 일단 부과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일단은 그 마진을 흡수를 해서 피해를 자기네들이 그냥 이제 다 이제 네. 떨머지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재고를 돌입하는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월마트라든지 뭐 타겟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IR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실 그런 분들이 내가
작년까지는 이거 내가 그냥 그 비용을 내가 다 흡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소비자한테 조금씩 전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IR에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조금 물가를 단기적으로 뭐 1분기 정도에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뭐 지속 가능성은 이제 뭐 관세 판결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요인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번 주 CPI에 주목은 되지만 튀지만 않는다면 크게 뭐 시장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실적 그러니까 진짜 이제 기업들의 성적표가 어떤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맞습니다. 은행주 시작이죠? 은행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실적은 은행주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빅테크 실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전자 실적 나오고 대형주 위주로 실적 많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일단 실적은 뭐 상당히 좀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좋아지나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주가만큼 또 되게 놀라운 게 실적 전망치 상향이거든요. 이거가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좀 긴데 이게 AI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 게 작년 한국 같은 경우에는 9월쯤이었어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디램 스팟 가격이 쳤잖아요. 그러면서 디램 스팟 가격이 튀니까 그 후행적으로 한국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그거에 동행해서 갑자기 9월 달부터 이렇게 확 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향 조정이 시작되면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가 33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9월 달 전에 상향되기 전에 그 시점에 봤을 때는 250 정도 248 그러니까 한 100조 원 정도가 3, 4개월 만에 갑자기 이렇게 상향 조정했는데 네.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한국에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이 전까지 코스피 순이익이 가장 높던 시기는 2021년도 그때가 한 200조 조금 넘었던 수준인데 그 이후에 최고치를 달성한 게 2025년 작년이었죠. 그러고 나서 올해 상당히 높은 300조대로 확 이렇게 네. 높아지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서 또 이제 보여주실 게 뭐냐면 장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실적 전망치가 여기 EPS 따라서 이렇게 쓱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그 PER이 EPS가 올라가면은 프라이스가 가만히 있으면 그 PER 자체는 좀 떨어지는 게 맞는데 네. 이게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PS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주가도 같이 이렇게 병행 이렇게 동반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밸류는 오히려 이렇게 더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이 밸류가 리레이팅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닝 시즌이 우리나라도 미국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시즌 중에 네. 이번에는 또 더더욱이나 이게 워낙에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눈높이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또 그것을 더 비트하는 실적들을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게 이제 기대치만큼 충족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그렇지 못해서 또 조정 비행기를 주게 될지는 우리가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뚜껑 열면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NH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 중에서 제목이 달러는 알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달러 외환 시장이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하는데 그걸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달러가 뭘 알고 있다라고 하는지 지금 시점에서 달러의 움직임의 해석은 영건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돈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건 달러가. 제가 달러한테 그건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네. 모르는데 네. 내가 산 종목을 알까? 자, 뭘 알고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 아니 뭐가 오르는지? 달러가 심리? 심리라기보다는 유동성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네. 네. 일단 달러가 약세여야지만 신흥국에 좋습니다. 네. 달러가 좀 강세가 되면은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전반적으로 이제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좋고 네. 달러가 조금 이제 약세되는 그런 흐름에서는 이제 신흥국 한국 같은 네, 시장이 네. 좋은데 저게 달러는 알고 있다라고 제목을 제시한 이유가 상반기에는 뭐 실적 전망들이 이렇게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자 닉스 위주로 주가가 잘 가고 이런 거 알겠는데 네. 하반기에도 계속 이게 될 거냐? 그러니까 하반기에 계속 오를 거면은 뭐 편안하게 이제 계속 이제 뭐 떨어질 때마다 사면은 될 텐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뭐 계속 사면 되는데 네. 하반기에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요인이 달러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요게 이제 95년도, 96년도 요 수준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이랑 조금 유사합니다. 네. 이 94년도, 95년도 요 시점에 보면은 미 연준 입장에서 이거 인플레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면서 금리를 조금씩 이렇게 올려요. 근데 올려보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네 하면서 조금씩 정상화해볼까? 해가 조금 내립니다. 내리네요. 조금씩 내립니다. 그래서 내리는 그런 환경이 나오면서 달러는 그냥 이제 완만한 그런 강보합 네. 수준 그런 흐름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 보면은 뭐 S&P 500 지수 올라가는 거 맞는데 신흥국 지수도 이 각도를 보시면 여기 살짝 더 많이 올라가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후라는 거죠. 요 빨강색 선 이후에 보면은 요 파랑색 강한 게 요게 달러 지수인데 달러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급격하게 경사를 높이면서 강 달러가 시연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시점에 보면은 이 S&P 500 지수하고 MSCI 신흥국 지수와의 괴리 자체가 더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 연준이 만약에 상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금리를 내려주면은 그때부터는 미 연준의 OBBB 법안 효과 때문에 더 뭐 감세한 효과 때문에라도 경제 지표가 훨씬 더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요 미국 경제가 괜찮다 보니까 달러가 좀 더 강세로 갈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때처럼 요게 결국에는 뭐 강보합 수준의 달러 강세냐 아니면은 그냥 정말 96년, 97년도처럼 급격하게 달러가 강세가는 그런 국면이나 요거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의 상승 각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야 그냥 완만하게 달러 지수가 뭐 96, 97, 뭐 100포인트 뭐 수준까지 가는 그렇게 강보합 수준으로 가는 게 저희한테 베스트인 것 같고 만약에 미국이 진짜 너무 좋아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뭐 금리 인하를 할 필요도 없고 뭐 금리 인상을 고려해 볼까? 요 정도 수준 가면은 달러가 뭐 110달러까지 막 이렇게 치솟으면 간다? 그러면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상대 수익률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하반기에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달러 지수이다. 저희는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리 얘기를 했으니까 또 금리의 향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기 연준 의장 마지막 면접 뭐 남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최종 면접이요? 네, 최종 면접 남았다. 뭐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트럼프가 내 안에 너 있다 막 약간 이런 내 느낌. 안에 연준 의장 있다. 그런 네. 느낌인 것 같은데 왜 연준 의장이라고 네. 말을 못해요? 그 드라마 네. 재밌게 저도 진짜 봤는데 옛날 드라마죠. 흐름을 봤을 때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되고 그 3개월간의 국채 수익률 뭐 흐름이 또 있다라고 평균적으로 네. 과거에 그게 있나요 오늘 자료에? 그게 있었나요? 네. 그거는 제가 없나요? 저는 질문지에 그게 있어서 네. 그건 제가 잘 못 봤는데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의장이 지명되고 나서 금리 사실 인하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랬는데 그도 약간 인수인계 받고 네, 적응할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지 하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번 뭐 파월도 그랬었죠. 사실 파월도 이제 선임한 그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상당히 조금 더 트럼프의 우호적인 그런 이제 의장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경제 여건상 굳이 금리 안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의장이 되면은 그냥 트럼프에 좀 더 맞춰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금리 인하를 해도 이제 작년에 항상 월가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그러면 뭐 누가 되든 친트럼프적인 인물이 되면은 월가의 독립성, 그러면 독립성 그때 나왔을 때 과거 우리 가을이었나요? 그때 한 차례 막 금리 확 튀니까 튀고, 트럼프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요. 뭔가 또 금리 관련해서 달래주려고. 타코처럼 막 시장 달리기 네.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 지목이 되고 금리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시장은 이제는 변수 하나를 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트럼프가 원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 이게 과연 좋을까 안 좋을까를 가늠하는 그 셈법 자체가 저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좀 사실 걱정이 돼요. 누가 되든. 그렇죠. 음. 그래서 다들 조금 지금 위원들 가능성 있는 후보 리스트 네. 분들이 좀 더 트럼프의 우호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 아. 그래서 되게 보시면은 후보 리스트들이 다들 약간 트럼프에 되게 우호적이서 내가 너가 원하는 금리 인하 내가 해주겠다. 그렇죠. 라는 네. 식으로 되게 어필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 자체는 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 지표로만 봤을 때는 지금이면 지금 동결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트럼프 정책 기조에 맞춰서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내가 맞춰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죠. 말로는 좀 약간 트럼프와 선을 긋기를 좀 해주고 음. 실질적으로 명분을 시장에 잘 전해준다면, 그러니까 인하하게 돼도 이렇게까지 좋아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안 좋아서 그 인하입니다. 이런 스탠스를 좀 연준 의장이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바람을 복잡해요. 전해봤고요. 자, 글로벌 증시 살펴봤고 2부에서는 국내 증시 또 저희가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안에 광고 있다. 렛츠 광고 타임. 네, 현재 시각 10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수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아, 코스피가 그래요? 1.2%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형님이 또 영차영차 놓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오늘은 2차 전지 또 자동차 쪽 또 일부 조선주의 강세, 원전주 강세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CES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CES를 보면서 사실 뭐 반도체 AI 쪽도 좋지만 이번 CES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희 현대차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 정도까지는 로봇주 아닌데. 중에 좀 싼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자동차가 많은 상황이고. 맞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작년에 그렇게 높이 오르진 않았죠. 네.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본업이 잘하는 와중에 잘 해가는 그런 와중에 플러스 피지컬 AI 모멘텀이 붙어서 네.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차가 미국에서 IRA 법안이 폐지되면서 조금 그 모멘텀이 둔화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쪽으로 상당히 전략을 트는 그걸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런 SUV, 대형 SUV 위주로 한국에는 없는 그런 자동차 있잖아요. 뭐 텔루라이드 네. 그런 자동차를 하이브리드 쪽으로 미국 시장에서 열심히 이제 출시를 하면서 그쪽에 이제 판매량이 많이 늘면서 그러니까 판매량 그 기본의 본업 자체가 좀 개선되는 와중에 CES도 상당히 조금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 모멘텀 상장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결국엔 또 AI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CES 끝났으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못지않게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네. 연구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삼성전자하고 닉스는 저희는 뭐 항상 추천하는 그런 종목들이 탑픽이죠. 탑픽이긴 하죠. 근데 이번 사이클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네. 저 장표를 계속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좋아요.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왔었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시클리컬하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오면은 이거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으니까 미 연준 입장에서는 뭐 금리 이제 올려야지 경기 좋으니까 굳이.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이렇게 경기가 올라오는 반도체 호황기인데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네. 과거에 보면 반도체 사이클마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 금리 인상 했었는데 네. 지금은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 플러스 금리 인하 정책이 겹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주가 상승 탄력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가는 그런 모멘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탑다운 측면에서도 좋은데 바텀업 측면에서 좋다라는 점에서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저희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례적이다, 진짜. 계속해서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1분기 주요 이슈 3가지를 뽑아 주셨거든요. 코스닥 모멘텀, 정책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 3가지를 뽑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고하저 이번 연도를 상고하저로 봤을 때 3분기 전까지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경계론자들은 1분기는 좋아 근데 그 뒤로는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1분기만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목소리로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강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분기별로 흐름 봤을 때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 전망을 했을 때는 1분기는 조금 이게
고점을 점차 높여가는 그런 국면이다. 네. 이게 이번 연초에 보여줬던 것처럼 급격하게 이게 주가가 높이는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뭐 회색 코뿔소라든지 네. 그런 물가 요인 이런 거에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상승 탄력이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상당히 강했던 게 이제 저희의 시장이었던 거고 저희가 보는 2,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주가를 이제 끌고 움직였던 게 결국에는 AI 그 캐펙스 모멘텀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올해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금 그 캐펙스 투자 계획도 발표하고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이 2, 3분기에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플러스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모멘텀도 사실 나올 수 있는 게 페드 의장이 좀 바뀌고 나서 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뭐 5월 달쯤에 페드 의장 바뀌고 금리 인하 해줄 거고 미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OBBB 법안 때문에 감세한 그 효과가 이제 2, 3분기에 적용이 되면은 한국은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텍스컷 잡스 액트 그거 발표했을 때 그거 감세한 발표했을 때도 흐름 자체는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 3분기는 좋다. 4분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시면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 그런 것 때문에 정책 모멘텀 효과가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국면이 이제 4분기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2, 3분기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4분기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코스닥이 여기서 좀 힘을 내줘서 코스피 못지않게 좀 수익률이 올해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영관이 어떻게 코스닥 이제 천스닥 딛고 뭔가 좀 가는 에너지 정부 정책 뭐 얘기로 뭐 많이 잠깐 했어요? 연말에 좋았어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또 950선에서 이렇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기다려요, 말아요? 저희 전망은 일단 천스닥은 간다. 네.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간 전망 발표하면서 코스닥 전망치도 발표를 네. 했었는데 이게 1,1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수 1100. 있겠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책적인 모멘텀에 봤을 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는 원래 많이 투자를 안 하는데 벤처 투자라든지 국민 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코스닥 쪽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플러스 네. 이제 상폭 개정한 모멘텀 자체도 코스닥의 주가를 좀 이제 그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하는 그런 요인들로 좀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 여기 글로벌 텍스 프리에서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주주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게 어딨냐 하니까 주주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도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점차 이제 해소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 지수 자체는 좀 우상향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수급 자체가 전자하고 닉스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조금 못 가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딱 거기에 질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지금 이제 돈 있는 분들은 그리고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냥 그쵸. 하루만 지나 오늘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두기만 해도 수익이 쌓이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리밸런싱을 하거나 지금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가 이끌고 가겠지 반도체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 그래 코스닥이 오를 것 같으니까 좀 지수 투자를 해볼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위원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둘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에 비중을 조금 더 줘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코스닥을 선택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코스닥을 원래라면 선택하는 이유가 변동성 때문이잖아요. 네. 더 수익률이 투자했을 때 기대 더 수익률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그렇죠.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아, 건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은 사실 그게 아니었죠. 맞아요. 차라리 그냥 우량주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은데 그러네. 맞아요. 그러면 코스피 아, 투자하지 왜 코스닥 굳이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강합니다. 실적도 그렇고 주가 모멘텀도 그렇고 기대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대형주에 좀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는 그 시점에는 또 코스닥 쪽으로 모멘텀이 또 이제 변이가 이동을. 할 네.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성장펀드에서도 이제 1호로 어디에 투자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점차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이동하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는 연기금에서도 코스닥 쪽으로 좀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코스피 갔다가 코스닥 갔다가 코스피 갔다가 코스닥 갔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가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국민성장펀드 안에서 네.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연구원님도 그 자료 보시면서 사실 이미 움직일 종목들도 꽤 많이 있지만 어느 쪽 섹터가 좀 제일 투자를 받으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좀 탄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성장펀드 관점에서는 사실 단연 AI가 맞죠. 또 AI. AI이죠, 사실. 네. 의 기대감이 가장 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지원금이 산업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신성장 업종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AI, 뭐 반도체, 모빌리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그런 대형주에서 나타나는 반도체라든지 뭐 AI 관련주, 뭐 자동차, 그 이제 모빌리티이죠. 그래서 이런 것 쪽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도 소부장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IT 소부장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AI 쪽에 많이 필요한 거는 HBM 쪽이다 보니까 HBM 쪽으로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만 갔지 기존에 있던 레거시 관련된 장비주라든지 소재주라든지 이런 거 잘 못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건 이제 디램 스팟 가격이 튀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증설을 해야겠다 해서 증설을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이 조금 더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소부장주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부장. 그러니까 이 펀드하고 사실 코스닥이 만나면은 AI, 반도체는 소부장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래도 코스닥의 시총이 높은 것들은 제약바이오 혹은 2차전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올라야 지수가 좀 맞아요. 탄력적으로 오를 것 저도 약간 같고. 그런 생각이고 제약바이오는 또 많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이야기를 했던 JP 이제 모건, 헬스케어 하케라든지 JP모건의 행사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좀 추세에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런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종목 하나당 이게 그냥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저 같은 이제 탑다운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다 좋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네. 그냥 전반적으로 그 해당 컨퍼런스에서 부각되는 그 신약 그거 관련된 게 조금 좀 강세를 보이는 그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저희 기업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이제 여쭤봐서 어떤 게 좀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할 때도 저희는 그런 세분화된 그런 바텀업에 너무 조금 집중된 그런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한테 많이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좀 약간 뭐 셀온처럼 또 그러니까요. 하락을 하네요. 네. 지난주에 사실 주가 움직임이 꽤 좋았던 종목들도 오늘은 좀 하락하는데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4% 넘게 하락하고 있고 또 이제 알테오젠 하락하다 보니까 그 아래단에 있는 뭐 종목도 ABA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뭐 펩트론, 코오롱 티슈진 하면서 모든 바이오 종목들 시총 3위에서는 오늘장 하락세를 보이고 보르노이 뭐 에임드바이오도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와 하는 내용이 없더라도 네. 뭐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 올해 내내 혹은 뭐 상반기 내내 이야기가 회자가 될 거기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은 뭐 차근히 좀 지켜보시면서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그렇죠. 네. 저희가 코스닥을 좀 좋게 보는 그런 장세에서 베타가 더 크다라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상위 시가총액 상위주를 갖고 가는 그런 전략은 조금 네. 상당히 유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표 잠깐 보시면은 이 과거에 이 코스닥 수익률하고 아니면은 코스닥 바이오 기업의 시가총액 20위, 5위 이렇게까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2020년 같은 경우 코스닥이 44% 올랐는데 연초부터 코스피 시가총액 20위 내에 있는 바이오 기업 담았을 때 수익률 70%. 23년도도 코스닥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제약바이오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시가총액 상위 10개, 20개 그거를 이렇게 담아서 가져가는 전략도 사실 상당히 이제 유의미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니리님께서도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는데 바이오주가 오늘 왜 이렇게 빠지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세론이 좀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조선이 조금 빠지나요? 조선은 네. 한화 오션이 많이 화가 났고 네. 사실 조선주는 지난주에 또 많이 지난주에 올랐잖아요. 꽤 올랐어요. 네.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삼성중공업 2%라 HD한국조선해양도 뭐 보합권 정도, 네. HD 현대중공업도 1%니까 막 빠진다 정도는 아니죠. 빠진다 그동안에, 정도는 아니고. 올랐으니까 좀 일부 쉬어간다 정도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조선을 보면은 요즘에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조선이야 방산이야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선이 갈 때 근데 방산이 또 같이 가는 네. 경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봤는데 조방차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방차. 지난주에 조방차가 좀 이끌었다는데 오늘 원전도 또 무섭다 보니까 조선 잠깐 좀 보합권에서 쉬어가는 느낌인데 방산하고 자동차 이쪽 원전 섹터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조선하고 방산을 묶어서 보시는 게 맞고 원전은 좀 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따로 보시는 게 맞나요? 네. 작년에 저희가 연간 전망을 할 때 이 올해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저희는 이제 작년의 주도주가 올해의 주도주다. 그냥 주도주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게 저희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작년의 주도주를 살펴보면 보시면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주. 네. 뭐 반도체가 있었겠고 뭐 그 원전도 있겠고 네. 뭐 전력기 전력전선. 네. 그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요게 한 축이고 다른 한쪽은 정책 모멘텀이 있던 주도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 방산이었죠. 한미 협력에 따른 정책 모멘텀에 따른 네. 조선 방산이 있었겠고 플러스 한국이 고유적으로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정책 모멘텀의 수혜를 받던 뭐 증권이라든지 지주라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이제 주도주를 보고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미 협력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 방산은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 네. 요거 자체는 사실 트럼프의 이런 뭐 최근에 있던 행보들도 봐도 뭐 이번 연말에 11월 중간 선거 되기 전까지는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뭐 권력 자체가 상당히 좀 이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선 방산 모멘텀 자체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점에서 조선 방산은 일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네. 다른 쪽 이 AI 쪽에서도 봤을 때 반도체 전력기기라든지 원전 요것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AI 모멘텀이 있는데 부각받지 못했던 그런 거를 보자라는 점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피지컬 AI 관점에서 현대그룹 ESS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네.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가의 레벨을 보면 물론 이제 목표 주가도 조금씩 더 올라가고 네. 있긴 하지만 현대차가 30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30 거의 8만 8천 이게 고가가 38만 8천 원인가 네.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37만 지금 5천 원대. 네, 네. 장중에 38만 8천 원까지 일단 뭐 프리마켓에서는 찍히긴 했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현대모비스 오늘 글로비스 급등, 좋아요. 네. 현대 오토에버 뭐 상한가 기업 통하고 단기적으로 일단 뭐 지금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다리는 또 하락은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기다리면 꼭 하락을 안 하나요.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건 저는 그래서 맞아요. 반대로요. 내가 기다리고 싶다. 그럼 일단 발을 담궈. 네. 살짝. 네. 그러면 이제 또 애매해지고 네. 어떤 전략으로 이런 종목들을 접근해야 돼요? 아.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정말 기대를 하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어요.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너무 진짜. 어려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때는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일단은 발을 담그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한 뭐 10%씩 그렇죠. 네. 그렇게 담하는데 사실 그렇게 조금 담으면은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이거 좀 좋은데 근데 너무 많이 올랐네. 조금만 해볼까? 아. 하면 그게 그 수익률이 제일 좋아요. 그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아요. 어떻게 너무 올랐나 싶을 때 비중이 또 정말 내가 작은데. 100% 그래 달릴만은 올라타자 이러면 아. 그 말이 갑자기 쉬워. 맞아요. 내가 그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는 네.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정도의 그러네요. 확신을 갖고 네. 있다 보니까 아니 제가 한 달 전부터 네. 현대 오토에버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이건 진짜 중장기적인 모멘텀 있는 기업이다. 근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벌써 100%가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사? 그러니까 이게 선매수 후공부잖아요.
아, 근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의도치 않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네. 지금 18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사볼까 하면 이제 다들 이제 시장에서 이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이소보다 제가 상품이 많아요. 종목이 종목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예. 뭐 코스피 지금 잠깐만 전 정말 소외되는 애들은 손이 더 가고 불쌍해서 하나 더 사주고 약간 예, 그런 느낌으로 괜히 예뻐서 제가 사주고. 취미가 상품 많이 모으기인데 종목이 한 1000개예요.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ETF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이제 현대차를 물어봤으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현대차, 글로비스, 뭐 오토 다 잘 가는데 기아는 왜 조금 느려요? 이런 분들 좀 계신 것 같고. 기아는 오늘 오히려 빠집니다. 2% 빠지고 있어요. 하락입니다. 네. 혹시 뭐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아도 뭐 펀더 자체는 기본 자동차에서 역량 자체는 괜찮죠. 사실 현대가 갖고 있는 것처럼 기아 자체도 하이브리드 쪽에서 잘 하고 있고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 쪽에서 전기차가 좀 그래도 판매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 펀더는 괜찮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 장세 자체가 너무 이제 AI 쪽으로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기대감으로만 많은 주식들이 이제 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이 가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열기 자체가 한층 꺾였을 때 그때 이거는 상대적으로 더 올랐네. 근데 펀더가 괜찮네. 하면 또 이제 다시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기아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다라고 자동차 산업 자체를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이야기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은 거잖아요. 물론 네. CES에서의 그 아틀라스 로봇도 되게 이슈인데 그게 이제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다 보니까 같이 연결이 됐고 그 지분 부각 말고 진짜 실제로 그 관련된 기업들의 각각의 실적 데이터를 2026년, 7년을 전망치를 보면은 사실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기업이 없어요. 예, 지금 숫자가 안 찍히는 그런 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단기적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막 급하게 마음 먹고 쫓아갈 필요는 없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시장은 또 알게 모르게 더 달려가니까 여러분들 현명하게 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어. 자, 더 궁금한 거는 시간 관계상 어떻게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마지막 네. 저에게 또 힌트 한번 주시고 떠나 주시죠. 아니 왜냐면 자주 안 나와주세요. 왜 자주 안 나오세요? 너희님이. 지금 본업이 바빠서 그러니까 이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는 것도 이게 본업에 좀 본업의 폼을 또 주세요. 일종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그렇죠. 이제 제 본업은 네. 이제 자료를 많이 쓰라고 하셔가지고 그 네. 자료를 나오셔서 조금 쉬운 말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또 애널리스트 분들의 네. 역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죠.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해 더 자주 알겠습니다. 나오시기를. 네. 어떻게 주에 한 번? 좀 주에 많아요? 한 번이요? 에이, 잠깐만 너무 당황해. 달에 한 번 정도. 달에 한 번 정도? 달에 한 번 정도 네. 시간이 괜찮으면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글로만 만날 수 없으니까 우리 나 의원님은 자주 얼굴을 또 뵙는 걸로 약속하는 걸로 오늘 지금 방송 박제된 거예요. 자주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원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시장이 여전히 좋습니다. 네. 코스피 1.2% 상승폭 안 줄여요. 우리에게는 눌림목이 아니라 조금 윗골이 달면은 같이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코스닥은 여전히 952선에서 누가 여기다 껌 묻혀놨나 싶을 정도로 지수 움직임이 거의 미동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포모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오늘 날아가는 뭐 원전도 그렇고 네. 지난주 조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자동차 현대차 그룹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죠. 지금 뭐 5,500 간다면서요. 가죠. 5천 지금 뭐 800, 6천 밴드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네. 기회는 여전히 있으니까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차분히 천천히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10시에는 뭐다? 아침엔 투자. 네, 내일도 10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